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은 이미 통제불능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안 통치의 덫을 펄은 칼날조차 이제는 인민들의 들불 같은 저항을 끄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독재 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들은 단순한 소요 사태를 넘어 중공의 통치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7월 스갭성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항의 시위는 당국이 가해자를 비호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여 공산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규모 봉기가 되었습니다. 하이난에서는 국영기업이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고무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자 평생을 순종하며 살던 농민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공안과 맞서 싸웠습니다. 광시 베이하이에서는 절망에 빠진 시민이 차량을 몰고 정부 청사 정문으로 돌진하는 극단적인 저항이 벌어졌고 당국은 공포에 질려 관련 정보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후난성에서 강행된 강제 화장 정책은 조상을 모시는 전통을 건드렸고 분노한 시위대는 시진핑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전의 첨단 기술 단지조차 예외는 아니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기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켜 무장경찰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국 내 시위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50%나 급증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항의 불씨는 화려한 대도시를 넘어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농촌과 소도시로 빠르게 확산되며 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심장부에는 시진핑의 실책이 초래한 참혹한 경제 침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인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건설의 주역이었던 3억 명의 농민공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는 이미 몰수되어 사라진 자신들의 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했고 한때 중산층을 형성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인들의 의문사나 은폐된 사건들은 민심을 자극하며 조용하지만 거대한 공산당 탈퇴 물결인 투이당 운동에 다시금 강력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의 저항이 과거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시위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위의 성격이 생계 문제를 넘어 정권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인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주목할 점은 모든 분노의 화살이 체제의 정점인 시진핑 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에 대한 증오는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2025년 11월 당국은 농민공들의 대규모 귀향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정권 전복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지방 재정이 파탄나면서 공무원과 경찰의 급여마저 체불되기 시작했고 체제를 지탱하던 최하부의 감시기구들은 이제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상하이 바오산 경찰서 앞에서는 사기꾼을 석방하라는 피해자들의 기괴한 외침이 울려 퍼지며 중국 사회의 신뢰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경찰서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자신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된 금융 플랫폼 회장을 석방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야 마땅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은 지금 사기꾼보다 공산당의 공권력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 아니라 일단 국가가 자금을 압류하는 순간 그 돈은 영원히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증발한다는 냉혹한 경험칙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매달려 제발 회사를 정상화하게 해달라고 비는 이 기괴한 현실은 중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증명합니다. 상하이의 이 장면은 2025년 중국을 강타한 구조적 금융위기의 단면이며 국영자본이 미리 빠져나간 뒤 개미들만 지옥에 남겨진 결과입니다. 당국은 플랫폼이 붕괴하기 직전까지도 대중을 위한 경고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들의 자금을 빨아들이도록 방치했습니다. 수백 개의 금융상품이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빠지자 절망한 투자자들이 마주한 것은 구제책이 아니라 공안의 곤봉과 차가운 구금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위험은 사회 전체가 나눠갖게 되었고 막대한 부의 책임은 시스템 안에서 교묘하게 지워지며 강제적인 재분배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둥성 둔간의 멍다그룹 붕괴 사례는 이러한 약탈적 메커니즘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거대 기업이었던 이들의 실체는
신규 유입 자금에만 의존하는 거대한 돌려막기 구조였고 공안이 계좌를 동결하자 신뢰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지방 재정이 바닥나자 이제 원양어업이라 불리는 기괴한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 있는 기업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지방경찰과 법원이 공모하여 민간 사업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산을 몰수하는 행태는 이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영 매체조차 이러한 관행이 만연함을 인정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정부라기보다 거대한 조직적 수탈기구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델에서 시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체제의 생존을 위해 마지막까지 채굴되어야 할 금융자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시위는 단순한 석방 요구가 아니라 인민을 사기꾼과 국가 사이의 죽음의 이지선다로 몰아넣은 정권에 대한 집단적 고발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에는 일도, 돈도, 미래도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사회의 모세혈관은 이미 피가 돌지 않아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는 것은 생존의 길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중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9년째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체불 임금을 쫓아다니는 노동자들에게 화려한 경제대국의 구호는 이제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공장 기계가 헐값에 팔려나가고 사장은 야반도주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조각난 지 오래입니다. 시장에는 돈이 한 푼도 돌지 않고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수확물은 운송비조차 건지지 못해 밭에서 그대로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거대 공장들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주문이 끊겨 기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장들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니 원자재 살 돈도 없고 직원들 월급은 빚을 내서 겨우 막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실업의 공포는 이제 고학력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배달통을 매는 청년들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전문직 일자리마저 사라지자 대학원 졸업생들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이제 간호사를 뽑을 때 실력이 아닌 신체 조건을 내세워 지원자를 탈락시키며 생존을 향한 문턱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사회의 도덕적 마지노선도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대담해진 절도와 강도 사건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절단기를 들고 상가 셔터를 자르는 충격적인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지만 당국은 치안 유지보다 정보 차단에만 급급합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지하실에 저장해둔 식량까지 밤사이 사라질 정도로 인민들의 삶은 1960년대 대기근 시절의 공포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변화는 경제지표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탈출할 수 있는가? 라는 생존형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시진핑의 권력 사유화와 정책 역행이 빚어낸 필연적인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합니다.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고 정책 수정도 불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중국 사회는 이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지방 관료를 넘어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며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최근 상하이의 정신병원이 초만원 사태를 빚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 사회의 정신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하이가 진짜 생지옥이 되었다는 네티즌들의 비명과 함께 공유된 영상에는 병원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 찬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접수처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대기실엔 빈자리가 없으며 많은 이들이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상하이 정신위생센터는 이미 수용 인원을 수백 명이나 초과해 운영 중이지만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게 하는 것은 이곳에 수용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의학적 진단 없이 끌려온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증언입니다. 한 청년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의 정신병원은 이제 치료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가두는 초법적 구금시설입니다. 이곳에 갇히면 강제 투약과 전기 충격이 자행되며 저항하면 오물 속에 방치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된 이들은 법적 무능력자라는 서류에 강제 서명하며 그 순간 모든 재산권과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사회적으로 말살됩니다. 정신질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갇혀 지내는 이들의 사연은 중국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합법적으로 빠져나올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모든 결정은 의사가 아닌 공안과 행정기관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중공이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체계적인 탄압입니다. 공산당은 이제 법적 절차가 복잡한 교도소 대신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찍어 반체제 인사들을 영구히 격리하는 편리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성도의 대학생 쉬신루이는 지역당 서기의 도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3일 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떠한 사법 절차나 진단도 없이 8년째 갇혀있는 그녀를 돕기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당국의 집요한 방해뿐이었습니다. 이는 의료적 개입이라는 탈을 쓴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권력의 치부를 건드린 평범한 시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입니다. 상하이에서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을 뿌리며 독재에 항의했던 잉크 소녀 둥야오충 역시 경찰에 구금된 직후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년 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는 과거의 총명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무뎌진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강제 투약에 의한 부작용을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다시 수감되어 행방이 묘연해졌고 정의를 요구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의문의 상처를 남긴 채 구금 중 사망하여 서둘러 화장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병원 감금은 중공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른바 안정유지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물 고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강제 투약과 전기 고문은 수많은 이들을 실명과 마비, 인지장애로 몰아넣었으며 심지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병원 문을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상하이 정신병원의 초만원 사태는 의료위기가 아니라 중공이 행사하는 사회 통제와 정치적 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법체계가 시민을 보호하는 대신 당의 권력에 봉사할 때 치료의 공간인 병원은 반대 의견을 박멸하는 위장된 정치범 수용소로 변질됩니다. 정권의 눈에 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신질환 같은 존재이며 인민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인 곳이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국내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이제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른바 러닝이라 불리는 대탈출 행렬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루트인 미국행이 불법 이민 정책 강화로 막히자 탈출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은 이제 유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연방 이민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붕괴가 국경을 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공 정권이 더욱 좌경화되어 사회 통제를 강화하자 숨이 막힌 중국인들은 이제 전례 없는 규모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한때 중산층을 꿈꾸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중국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수재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능 낭비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계층을 불문하고 번지며 탈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소득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더미 속에서 인민들은 이제 자신들을 옥죄는 시스템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수입과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3년간의 가혹한 제로 코로나 봉쇄 이후 시작된 이 탈출 행렬은 중남미 정글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던 죽음의 행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미입국 차단 정책을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이들은 이제 더 멀고 험난한 유럽으로 그 방향을 급히 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미입국 경로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며 수많은 중국인이 그 험난한 길 위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르비아 도나우강에서는 중국인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 도착한 이들은 정치적 박해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겪은 중공의 폭정을 눈물로 증언합니다. 사업 실패와 장기 실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유럽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 안전 문제와 공공의료의 붕괴, 세뇌 교육에 지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자칭 세계 강국이라 떠드는 나라가 끊임없이 대규모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비극입니다. 수십 년간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결국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경제적 성과는 이제 오히려 인민들을 더 정교하게 탄압하는 독재의 무기가 되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중국 인민들이 폭정을 타도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중국 인민의 해방을 돕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중국의 진실은 거대한 제국의 종말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중공의 철저한 검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중국은 마치 거대한 마른 들판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정권 전체를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인민들뿐만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던 공무원과 경찰조차 이제는 권력을 방어할 동기를 잃고 무기력한 복지부동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정치 경찰들조차 훗날의 보복이 두려워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할 때 슬그머니 눈을 감아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시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이념적 균열은 시진핑의 안보 시스템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강압기구가 신념을 잃고 멈춰서는 순간 중공이 쌓아올린 철권 통치의 성벽은 한낱 종이 호랑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서 쿠데타나 군사반란, 민중봉기 같은 시나리오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현실적인 탈출구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위기 변수 중 단 하나라도 점화된다면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중공의 통치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정치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불안정의 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집권 이래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정치적 심판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인터넷 신분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감시의 벽을 높이고 있지만 인민들은 풍자와 해악으로 그 벽에 무수한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가 강화될수록 정권의 공포는 더욱 선명해지며 이는 사상 통제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내부적으로 이미 파산했으며 그 자리는 정권에 대한 조롱과 깊은 불신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꿈꾸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는 결국 경제적 자멸을 불러왔고 그는 이제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전랑 외교는 중국을 세계의 외톨이로 만들었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굶주린 인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인민에게 민간의 사기와 국가의 약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 통치 자격이 없음을 선고한 셈입니다. 역사는 아무리 정교한 감시기구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의 인민들은 중국몽이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미래를 결정해야 할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 은폐된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 보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공유는 중공의 검열 장벽을 뚫고 진실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진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